안녕하세요. 마을 속 재난학교에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발표를 맡은 사단법인 자연해번연구소 오창길입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니면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었을 텐데, 최근의 상황들은 비대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참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스튜디오에 일부만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려니까 발표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생활 현장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19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중국 우한에서 생긴 전염병?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나요? 세계 많은 과학자들은 사실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4, 5년에 한 번씩 생긴다고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저희가 많은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문제를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코로나19는 사실은 원숭이나 이런 박쥐, 이런 사실은 야생동물에서 생겼던 인수전염병들이 뭐 조류독감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년 전에는 지구의 인구가 지금보단 한 5분의 1 정도였대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겠죠. 기차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교류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생겼다고 해도 그 도시의 사람들만 피해를 갔을 텐데, 작은 도시에서 생긴, 물론 우한이 작은 도시는 아니죠. 한 도시에서 생긴 전염병이 세계 각국에, 그래서 몇십만 명의 지금 희생을 당하는 처지가 있는데, 이런 많은 그 도시의 발달, 인구의 집중,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런 교통의 편리함들을 이루었던 우리 인간이 만든 인류 문명 사회가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산업화 근대화로 많은 이런 기후변화 문제, 200년 동안 이어졌던 이런 문제와 코로나19,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90년대 공부할 때는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이렇게 더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온실가스로.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되게 따뜻해지고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좀 최근에는 많이 안 쓰죠. 그래서 뭐 열섬화 현상이라든가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2000년대에서는 기후 변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써서 한 20년 썼는데, 2019년 영국의 가디언지는 기후 변화는 체인지, 그러니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잖아요. 이건 너무 낭만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다, 이건 크라이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언론들도 같이 앞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보단 기후 위기라 하는데, 지금 이런 지금 처해 있는 현실들이 사실은 1년, 2년 앞을 빨리 뭔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순간이죠. 또 기후변화에 관련된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2016년 4월인데요. 영국의 그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 클라이밋 홈뉴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세계 각국의 200개국의 나라 중에서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정책들을 검토해 봤는데, 그 중에서 기후 그 악당 국가,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데 제일 앞장선 나라를 4개 나라를 뽑았대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이 저희 나라를 얼마나 자료를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저희가 4개 국가를 뽑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4대 기후 악당 국가를 뽑았고요.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석탄 발전, 그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온실가스를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은 30%가 석탄 화력 발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전체 에너지의
저희가 한 38%인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거의 지금 10% 미만이거든요. 5% 미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그동안 고민을 못하고 있고, 최근에 태양광 정도가 그래도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선진국들을 보면 뭐 수소에너지라든가, 그죠? 뭐 지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들도 있었고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기후 변화 문제를 가지고 스웨덴의 소녀 크레타 툰베리라는 여학생이 2018년부터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기후 변화 상황에서 더 이상 나의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서 기후 변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파업을 해야 된다.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했는데, 그래서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보다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사실은 온실가스는 지금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실가스는 한 100년 동안 생성된 가스거든요. 지금 생성된 이런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100년 동안 누적돼서 지금 지구의 기온을 서서히 끌고 있는데, 사실은 크레타 툰베리라든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들이 만드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최근에 한 50년, 100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참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 그다음에 더 어르신들 보면은 이 공기는 참 좋았잖아요, 한국이. 또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르짖는 이런 청소년들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이런 정부도 보면은 탈석탄 이제 화력 발전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죠. 모든 화력 발전소를 멈추는 거는 이제 지금 2020년이죠. 그래서 24년에 그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아예 탈석탄 화력 발전소 모두 셧다운 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고요. 유럽에 뭐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이런 나라들도 아마 30년, 40년 되기 전에는 탈석탄 화력발전소 다 멈추겠다,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어떤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부의 노력은 제가 작년에 올해 6월 5일 날 환경의 날이죠. 그때 대한민국 기체호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지구기온이 1.5도씩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저희가 사실은 뭐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기초지방정부도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참 되게 특이한 거는 작년 7월, 올해 7월 9일이죠. 올해 7월 9일에 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감님들이 협의회를 해서 매달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환경재난, 기후위기 시대에 관련된 비상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의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생태화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낡은 이념과 교육을 혁신하고 새로운 방식의 세계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이런 전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봄이었던 것 같은데 조희영 교육감님이 생태 전환 교육을 하겠다 해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교육과정에 이런 기후위기라든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녹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이것에 발맞춰서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런 모임을 했는데, 그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최근에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헌법 소원을 냈어요. 나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실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보상해달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은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로 90%는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생활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뭐 대중교통을 타야 된다,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실은 개인의 실천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정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뉴욕에서는 2050년까지 새로 짓는, 그 다음에 기존 건물들조차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 전면 개본수하는 법률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건물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겠죠.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근데 이런 정치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환경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치인들을 시민들이 뽑은 거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언론에 많이 소개됐었는데요. 시내 주차장의 3분의 2 이상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파리 시내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우리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환경 생활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환경 문제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는 연구된 이런 보고서들을 보니까 환경 문제가 단순히 환경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체제의 문제고 사회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안에서 기후위기나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환경 정책에 대한 이런 자료들, 우리 서울시의 정책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자치구가 있다 그러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정책이 어떤 거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들도 아마 생태전환 교육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많이 할 텐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업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을 같이 하고 실천을 같이 하는 이런 약속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짧은 시간이라서 부족함 좀 있지만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